네, 반갑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협회장 이준배입니다. 앞서 우리 공성현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시기가 엄중합니다.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또 그 준비된 것을 다 펼치기도 전에 많은 또 부분을 약식으로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은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2회째 맞는 엑셀러레이터 원탁 포럼, 엑셀러레이터가 산업화로서의 가야 할 길과 또 그 길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그리고 책임, 의무 다양한 의견들이 또 1년 동안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과 그리고 축적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료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무한한 영광이고 또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을 짧게 해야 1차 포럼을 좀 의미 있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만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고 제 인사말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탁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포럼 참석자분들께 좀 개인적으로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우리 전세희 과장님 오셨는데요. 나중에 뭐 참석자 인사는 따로 하겠지만 2년 넘게 우리 공공 영역에서 또 당국자로서 엑셀러레이터의 생태계에 무한한 애정과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연말을 기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의 임기 내에 함께했던 우리 감사님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감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을 하시는 우리 6분의 포럼 그리고 김선우 단장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또 오늘 발제를 단순 발제가 아닙니다. 이번 발제는 연구를 끊임없이 엑셀러레이터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의 결과를 오늘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더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내년도에 엑셀러레이터 생태계에 미칠 그런 어떤 영향 그리고 중기부 또 우리 엑셀러레이터 생태계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큰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에 방향성을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이렇게 큰 걸음 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세 자릿수의 이제 회원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엑셀러레이터 생태계에서의 협회의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고 내년에는 이제 제3대 새로운 신임 회장이 취임을 하는 그런 취임의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저희 협회장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가시는 길 환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2회 원탁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면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널입니다. 와이나처 대표이자 저희 협회 수석 부회장님이신 신진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MP15 파트너스의 허재 대표님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킹고스프링 정진동 대표님도 오늘 패널로서 좋은 말씀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자, 로우 파트너스 황태영 대표님 대전을 중심으로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셨습니다. 투자예술가 전세희 과장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길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단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발제를 맡아 주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 포럼석으로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너무 바쁘신 시간들 내주셔서 대전까지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 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각계각층의 엑셀러레이터 대표님과 그리고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를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 단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도 수행하셨고 이쪽에 여러 사례들을 또 많이 또 연구하고 계신 분이셔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장님께서 굉장히 좀 짧게 축약해서 발표를 하실 거라 그 내용이 설령 너무 함축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논의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앉으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있지요? 네. 아이고,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관련한 분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인지 알고 왔는데요. 네, 방송을 찍고 있어서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준비한 자료 시간 내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주신 과제는 제가 감히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실은 제목을 늦게 받았는데 아유, 이 제목이었으면 못할 뻔했고요.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마다 중소기업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66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실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이렇게 좀 데이터로 다루고 또 정책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잡아야 7% 정도의 이제 기업을 갖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7%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R&D를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한 13% 정도가 이제 46만 개 가운데서 뭐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거나 R&D 비용을 잡고 있는 기업 1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운데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을 한 17%,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도식화를 해봤을 때 우리는 중소기업 14개 가운데서 1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 가운데서 8개 가운데 한 군데 정도가 R&D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 안에서는. 그 가운데서 6개 중에 1개 정도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정도가 저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제 창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기업 통계 등록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00개, 180만 개 정도의 창업 기업, 우리 7년 미만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술 기반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4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벤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한 2,000개 정도가 되고요. IPO에 회수하는 기업이 198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실은 우리가 전체 이 생태계 안에서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혹은 우리의 파트너사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적은지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감히 대한민국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이 작은 데이터를 갖고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앞에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러레이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연구하게 된 거는 2015년 이제 법제와 관련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에 중기부에서
엑셀러레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 또 투자법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법인으로 하면서 이제 이중과세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를 정의를 하고 그 최소 요건 또 의무사항, 정책적인 지원 사항들을 법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자라는 정책 연구를 발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기대 효과, 어느 정도 엑셀러레이터가 늘어날 것 같은지를 한번 예측을 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면 엑셀러레이터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지, 이게 되게 그 당시에 움직이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한 28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었고요. 2015년도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몇 년후를 바라보면서 몇 개까지 늘어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한 게, 이제 3년 이내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투자 비중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또 엑셀러레이터 이제 신규 등록이라든지 유사 지원 기관들의 전환, 또 해외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국내 진입이 한 10%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예측값은 131개, 2025년에 416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도전적으로 이 전망치를 내놓았다라고 이제 저희 생각 들었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벌써 7월 기준으로 해서 322개로 저희의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투자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팁스를 갖고서 한번 봤습니다. 2013년서부터 팁스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림은 지금 왼쪽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그림이 2013년에서 2014년도의 선정관계, 그 당시를 보면 운영사들 몇 개가 한 뭐 2개 정도에서 6개, 7개, 많이 하는 데가 6, 7개 창업팀한테 투자를 하고 있었고, 운영사들도 많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이제 후속 투자 관계, 2013년도에 이제 선정이 된 관계로부터 이제 후속 투자들이 어떻게 붙나라고 하는 생태계를 매년마다 저희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저런 네트워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PC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는 끄지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복잡해졌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우리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분화되고 있고, 팁스만 보더라도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림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본다면 후속 투자를 최다 유치한 이제 창업팀이라고 했을 때 수아랩, 뭐 대표적으로 우리 창업팀들이 가장 이제 워너비로 생각하고 있는 수아랩 같은 경우에 투자 관계들,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도 볼 수 있고 전체 연결된 생태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연결 중심성이라고 해서, 뭐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팀 랭킹이 가장 높은 이제 현재까지의 1위 기업인 뉴로셀로 나오고 있고, 또 투자한 창업팀의 수가 가장 많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혹은 운영사라고 했을 때 카카오 벤처스가 나오는 부분들도 이제 다양한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생태계가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그림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를 그려봤을 때 4개 이상의 창업팀에 투자한 기관들만 남겨놓고, 또 4번 이상을 이제 후속 투자를 받고 있는 창업팀들을 남겨놨을 때
팁스도 이렇게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후속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창업팀들, 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은 뭐 창업팀의 경우 63개, 운영사로 봤을 때 10개, 후속 투자기관으로 봤을 때 40개 정도가 우리 생태계 안에서 주된 멤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매년마다 투자 생태계, 이게 굉장히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투자 관계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운영 액셀러레이터들의 역할, 또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액셀러레이터들의 역할, 성장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딱 정의를 잘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의 말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작년도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생태계 컨퍼런스가 6월에 있었고 거기에서 최윤섭 대표가 이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3면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정의한 부분인데요. 그 3면의 활동을 LP한테 투자를 받아서 출자를 받아서 극초기 창업기업한테 투자를 하고 이제 전문 보육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벤처 캐피탈들한테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을 이제 스타트업들의 파트너이자 VC의 파트너이자 기업 LP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역할을 정의했다 하고 이런 역할들이 생태계 내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액셀러레이터 322개가 7월 기준이었는데 아마 이제 최근 통계를 더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발전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5가지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어딘가에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좀 공적인 기관들, MIT, 라이스 대학 쪽에서 액셀러레이터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액셀러레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비주얼하게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드 액셀러레이터 랭킹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어떤 액셀러레이터들이 어떤 분야에서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업들한테 제공이 되면 좋겠다. 지금 협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객관화된 통계들을 갖고서 예를 들면 이 사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의 기준점들은 투자 기업의 기업 가치라든지 IPO 혹은 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증가, 또 액셀러레이터 졸업 이후에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의 비율, 창업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저런 랭킹들, 뭐 골든 레벨, 실버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액셀러레이터를 만나기까지 이런 것들이 어딘가 가시화돼서 제공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액셀러레이터의 다양성을 높여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정책 쪽에서 이제 창업 기업의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연령대별로 뭐 40대, 50대뿐만 아니라 청년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혹은 여성 창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액셀러레이터들도 그 다양성에 있어서 좀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엑셀러레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중소규모의 엑셀러레이터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실은 벤치마킹해온 이스라엘의 모델 혹은 지금 미국에서의 활동들을 봤을 때 좀 엑셀러레이터들이 현장에서 중소형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 공간에 대한 확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 공간은 굳이 이렇게 꼭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적으로 보육하고 투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의 완화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업 기업들에 대한 마일스톤들을 각 엑셀러레이터 사들마다 갖고 있는지를 우선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팁스 창업 기업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34개 정도를 갖고서 이 기업이 스타트업들이 설립해서부터 시드 투자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시드에서부터 시리즈 A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B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설립해서부터 시드 투자를 받기까지 2년이 걸리고요. 2년 정도가 걸리고 또 시드에서부터 A까지 받는데 한 1년 안팎으로 걸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마일스톤들을 갖고서 실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법인 설립을 해서부터 시드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 마일스톤을 제시해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지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후속 투자를 받기까지 실은 이 마일스톤을 그린 부분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서부터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지 100m를 뛰면 되는 건지를 알려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할 선수한테 계속 100m를 뛰는 것처럼 뛰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 마일스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이 기간 시리즈 A를 받기까지 뭐 3년에서 4년 정도 에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들도 어떤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적으로 구주를 인수할 때 신주 투자에 준하게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들도 거의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인 엑셀러레이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기간이 걸리고 있네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게 꼭 엑셀러레이터들한테 맞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저희 쪽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기술발 창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원 이제에 많은 R&D 투자가 되고 있는데 왜 그게 상용화로 되지 않을까?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해외에서는 대학발 창업이 많다던데 우리는 왜 그만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창업자 주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VC 주도로 해서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VC 주도의 창업이 어려운지 우리는 실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창업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랩을 바라보면서 그 사업화될 시점에서 적절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VC들이 경영 지배 목적 투자의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코스닥 상장 시의 대주주 지분 20%라는 부분들 이런 요건들이 실은 VC 주도의 창업 생태계가 일어나는데 좀 제약적인 요건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스타트업 퍼널이라고 해서 뭐 깔때기 모양, 우리가 투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대표적인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IPO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많이 좀비로 빠지고 얼마나 많이 엑싯을 하고 M&A가 되고 있는지를 아마 이런 그림들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려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들, VC들의 이 퍼널을 그린 거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실은 엑싯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수가 엑싯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좀비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팁스를 갖고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34개가 이제 2013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투자 정보를 붙일 수 있고 이게 시드 단계인지 시리즈 A 단계인지를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게 801개 정도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봤을 때 801개를 시점으로 해서 시리즈 A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확 떨어지는 모습 276개 정도로 떨어지고 그 중에 그 단계에서 이제 뭐 시드 단계에서 바로 M&A 되는 기업들이 4개 정도가 있었고요. 시리즈 A에서 밑으로 이제 붉은색 부분이 엑시트하는 기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160개 정도는 실은 이게 좀비는 아니지만 요 시리즈 A까지 아까 1.9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년 이내에 후속 투자를 못 받으면 실은 앞으로도 어떤 투자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는 약간 좀비 기업으로 이제 빠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160개 정도가 이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3년, 4년 이렇게 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리즈 B까지 했을 때는 801개 가운데서 한 87개 정도까지가 시리즈 B 단계까지 투자를 받고 M&A 하는 부분이 1개, 또 이제 후속 투자를 못 받고 남은 게 한 45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요 깔때기의 요 원둘레를 좀 넓게 하는 부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기업들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시사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엑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시장 M&A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 성공 모델 혹은 실패의 지금 모델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실패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례 축적이라는 부분도 개별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 또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에 있어서는 준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원래 산업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지 이제 산업의 전문 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리라 보는데, 안 그래도 이제 연구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취합하시면서 연구해 준다는 게 엑셀러레이터가 산업으로 가고 있는 아주 그 기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발표에 수고해 주신 박사님께 박수 한번, 단장님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할 때 단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나셔야 돼서 토론은 저희가 저희 엑셀러레이터 업계에 계신 대표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토론의 모더레이터로 우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 발제의 내용처럼 우리 업계가 이제 갓 도입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4년 차를 맞이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오늘자 창업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 숫자를 보니까 347개사였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포럼을 진행할 때 280여 개 간 넘겨서 곧 300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300개가 넘고 연말까지 350개에 거의 가깝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느는 숫자는 더 많아질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산업의 탄탄함을 보여줘야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 패널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올 한 해 우리 업계에 대한 뭐 자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단이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각자 생각하는 이슈 한 가지씩 꺼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눠보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신진호 저희 부회장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엑셀러레이터 업계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와이나처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업계에 대한 평을 한번 올 한 해 기준으로 한번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이나처 신진호 대표입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이 벤처 투자의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이 그 저변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그 투자 상품에 개인 그 전방위적으로 개인들이 관심이 많이 갖다 보니까 뭐 코인 같은 데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IPO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그 자산가들이 이 기존 전통적인 어떤 주식, 그 상장 주식 이런 것들만 보다가 올해 와서 이제 급속하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요새 계속 뭐 증권사나 이런 데 불려다니면서 이제 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업 앞단까지도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과거에는 뭐 전혀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이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에게도 투자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이 엑셀러레이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김성우 단장께서 데이터로 보여주신 부분이 벤처 투자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한 2,100개사를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이제 IPO는 뭐 그거에 뭐 10분의 1 이하로 가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엑셀러레이터는 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2,100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생태계 자체가 제대로 되려면. 그러면 적어도 뭐 5배 이상, 그러니까 10,000개 정도는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해주고, 그 스타트업들을 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그 중에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생태계가 되어야지 선순환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10,000개는커녕 아마 그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는 투자 개수가 이제 벤처 캐피탈의 2,000개보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더 이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하려면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이 투자 시장의 성장에 걸맞게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엑셀러레이터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뭐 자본 확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투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뭐 차입을 해서 자본 확충하든지, 아니면 펀드를 크게 결성을 해가지고 투자에 재원을 마련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후에 성장하는 이 자본 시장에서 엑셀러레이터가 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터 자본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의 이제 고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각자 다른 관점이 혹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저희 이제 옆에 계신 허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엑셀러레이터 업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저희 MP15는 또 어떻게 활약을 하셨는지 한번 자평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P15 파트너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그 발제해 주신 김선우 단장님의 발표 내용, 그리고 신진호 대표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단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 한 해 연초에 280개였던 엑셀러레이터가 현재 340개로 늘어날 만큼, 그리고 곧이어 한 400개까지도 금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기능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점차적으로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엑셀러레이터 업계는 그만큼 이 수치만 봐도 굉장히 그 인기나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딜소싱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가 늘어남에 따라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발굴될 텐데 이런 피어 그룹의 여러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각각의 엑셀러레이터들마다 굉장히 자기들만의 개성 있는 그런 버티컬한 영역을 구축해야지만이 굉장히 좋은 딜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고, 그를 통해서 또 엑싯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자본이 확충됨에 따라 이런 투자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저희 MP15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약 50여 개 이상의 그런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간 한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이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의 미션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CVC를 중심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산업에 이제 많은 참여와 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이 엑셀러레이터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쨌든 현재 34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들도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한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저희는 중소형, 저희는 아직 소형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시장 내에서 계속 지속 가능함으로써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P들도 관리해야 되죠. 저희 고객사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는 B2B, B2G 파트너들도 관리해야죠. 또 저희가 투자한 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관리해야죠. 사실 VC들보다 할 수 있는 앞단의 그런 롤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와야 되는 이 엑셀러레이터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2022년에는 훨씬 더 한 단계 더 성장된, 그리고 더 한 단계 그 진화된 그런 엑셀러레이터 산업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MP15는 아무래도 업계에 좀 이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연계된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수행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그에 반면에 또 킹고스프링 같이 이제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엑셀러레이터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진도 대표님,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킹고스프링 정진동 대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은 아직 업력이 이제 불과 3년 차에 불과한 우리 스스로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 엑셀러레이터고요.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저희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의 사선을 넘나드는 한 해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이 워낙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초기이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3년째 운영을 해보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시키지 않으면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확대를 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킹고스프링을 짤막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들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업학 석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기능은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디벨롭을 해왔고요. 그래서 매년 한 기식해서 지금 3기를 운영을 했고,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CEO도 양성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 가지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희들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아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엑셀레이터 300여 개 중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에 한 6개 내지 7개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올해만 18개를 투자했습니다. 숫자성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투자를 하면서 보육을 해야 그 성과 과실을 나눌 수가 있지, 그냥 보육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아까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숫자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아마 신문에도 아마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많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5조가 됐다, 6조가 됐다,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3년 이하,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20년 8월까지는 3년 이하 비중이 32%였어요. 32%였고, 중기, 그러니까 3년에서 7년 사이가 38%였고요. 그 다음에 7년을 초과하는 투자가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이 거의 밸런스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골고루 이렇게 좀 분포가 좀 나름대로 밸런스가 맞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금년 21년 8월 누계를 보면은 3년 이하 비중이 25.2%로 줄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뭐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년 이하의 업력이 있는 초기 창업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던 한 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년 이하가 46%.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극초기 내지는 초기 창업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한 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IPO를 코앞에 둔 대규모 투자, 뭐 100억이나 뭐 이런 규모 있는 투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VC들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추운 바깥에서 뛰고 있는 초기 창업자한테는 여전히 정말 어려운 한 해가 지속되었고, 저희처럼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다른 업을 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도 있고, 뭐 창조기술 혁신센터도 있고, 기관성의 엑셀러레이터 말고, 또는 본인이 별리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원래 업종에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또는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 순수 엑셀러레이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올해 그냥 잘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정말 우리가 초기 창업자한테 파이퍼가 제대로 꽂혀가지고 잘 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토론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짤막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킹고스프링은 사실은 창업학 석사들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론을 많이 좀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는 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초기 창업자한테 들어가는 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했는가 하면, 초기 말고 극초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프리시드까지 태워준다든지, 또는 처음에 뭐 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정말 교과서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닥 그렇게 뭐
올해가 괜찮아 하느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지 않냐, 거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엑셀러레이터들도 순수한 엑셀러레이터의 창업 보육과 투자 기능을 겸비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지속되고 있고, 한번 우리 전세희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엑셀러레이터 초기 자본금이 1억만 하면은 사실 그 자본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1억 가지고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했는데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본 구조 가지고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조합이든 이런 펀딩을 해서 LP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LP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엑셀러레이터가 양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정말로 초기 창업자한테 손을 잡아주기 위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숙제도 참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흔히들 보면은 벤처 캐피탈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엑셀러레이터나 VC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엑셀러레이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요, 베리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베리 롱텀이에요. 우리가 초기 창업자, 극초기 창업자한테 투자를 해서 엑시트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또는 7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한테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VC들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초기 창업자한테 진짜 손잡을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하려고 그러면 극초기에 투자하는 이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좀 더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갈 길이 저는 멀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우리 회장님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이 지금 법적인 구조 잘 갖췄거든요. 갖췄고 개인 투자 조합 제도도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엑셀러레이터 사업 자체가 지금 엑시트를 논하기 좀 빠른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 적용받고 난 후에 해산을 해야 되는 시기에 곧 도래했거나 올해 내년부터 도래할 텐데, 그때 과연 그들이 생태계가 원사이클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엑시트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좀 답답하기도 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거꾸로 스스로 봤을 때 숙제를 많이 받은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크게 가려져 있는 벤처 투자가 많으니까 창업이 활성화됐고 법인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측면 플러스 정말 초기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느냐, 이런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론,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계속 또 이렇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우 파트너스 황태영 대표님 의견 한번 들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한 해 괜찮으셨나요? 네, 열심히 살아서 괜찮았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서 괜찮았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면 갈수록 이제 투자에 대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허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위에 쓴 지가 한참 됐죠. 투자자들은 점점점 더 이제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퍼블릭 섹터에 오래 있었고, 저희 이제 간부 운영진들, 회사의 운영진들은 저랑 이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좀 미션을 이제 국가 R&D 30조와 모태펀드 5조, 6조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연결하는 브릿지가 저희 회사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발굴이라는 게 우리 연구자,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자, 경우에 과학자를 대상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30조하고 5조가 따로 놀면 갈수록 발굴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연구자들을 두들겨서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하고, 또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돈도 많이 들고 기다림의 미학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발굴하면서 그래야 뒷단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만큼의 그 투자할 만한 처가 많아지니까 서로가 상생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오래 뛰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 밑에 광주부터 저 서울에 있는 경희대까지 돈이 안 되든 되든 그런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항시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각각 지역이나 위치에서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런 노력을 저희 협회 차원이나 부처에서도 이렇게 함께 다른 부처도 좀 자극을 주시고 계도를 한다면 훨씬 더 발굴해야 되는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2022년은 좀 더욱더 그런 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박경 대표님 연초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땐 우리 업계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는 게. 마지막 이제 산업에 대한 총평 저희 전생희 과장님 한번 엑셀러레이터 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 한번 듣고 세부적으로 한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주시니까 다 말씀하셔가지고 반복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올해는 굉장히 양적 팽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 같았었고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가 처음 다가왔을 때는 서로 이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풀려가지고 올해는 정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발표도 잠깐 나왔지만은 엑셀러레이터 자체도 지금 350여 개 정도 등록이 되고 있고, 상투사가 LLC 빼고도 한 200개 달성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경쟁의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나 상투사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의 시대이자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투자해소관리과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셔닝인 게, 엔젤이나 뭐 이제 초기 투자 활성화를 하는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플레이어들이랑 관리 감독 기능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양적 팽창에 이어서 조금 더 질서를 잡는 데 주안점을 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이제 다조합 운영하는 개인 GP들 처음 검사를 했고, 창업계획자에서도 검사를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제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그 사모펀드 여파 때문에 뭐 스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시장 여파를 계속 맡고 있는 게 이제 벤처 투자시장 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를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업계에서 조금 건망이 들리더라도 질서 잡기는 조금 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육성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그 코로나 2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양적으로 금융시장이 팽창한 건 사실인 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팽창한 금융시장의 이제 성과들이 창업기획자로까지 골고루 이렇게 퍼졌는가는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뭐 이제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자본시장과 초기 창업투자 시장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엑셀러레이터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본시장에 근접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후속 투자를 연계시킬 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갖출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 투자, 그러니까 결국 투자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야 되는 엑셀러레이터인데 저희가 무엇을 좀 더 신경 쓰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마이크 키신 걸로 봐서. 네. 저희 킹고스프링이 투자를 했는 회사가 짧지만 뭐 거의 30개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했는 금액 대비 저희들이 후속 투자를 10배를 받았거든요. 물론 뭐 다 10배 받았던 뜻은 아니라 전체 볼륨으로 보면 저희들이 투자했는 거에 한 10배를 투자를 후속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했던 것보다 뭐 작게는 수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VC 또는 후속 투자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게 그냥 우리 저 킹고 스프링은 네트워크만으로는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희들은 원칙이 우리가 그 프리시드 개념, 그러니까 우리 본 계정이라든지 아주 적은 양의 투자금을 넣더라도 돈만 넣는 경우는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돈을 투자하는 거에 주주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사회이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인적 자원이 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라는 재원, 또 우리 어떤 네트워크에서 있는 전문가들을 매칭을 많이 시켜줬어요. 많이 시켜주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킹고 스프링하고 상장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에 판매 네트워크도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2년 내지 뭐 한 어느 정도 되는 기간에 객관적으로 봐도 실제 매출도 좀 올려주고 또 그 가능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사실은 연결을 시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했으니까 VC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업계, 엑셀러레이터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또 투자하는 건 우리 계시는 우리 이제 엑셀러레이터하고 같이 이제 투자도 했는데 엑셀러레이터끼리, 왜냐하면 이 엑셀러레이터가 아주 기업형으로 큰 데 말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고 스프링이 좀 강한 부분도 있고 MP15이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코어를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엑셀러레이터 협회나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은 훨씬 좀 비교적 넥스트 스테이지가 의미도 있고 신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까 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쟁이라는 단어는 그닥 아직 엑셀러레이터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엑셀러레이터의 특화된 기능을 협업을 하고 시너지를 내면 정말 우리 초기 창업자한테 좋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진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로 어디가 강한지 알고 또 어느 부분이 강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떤 그 약간 상위 레벨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엑셀러레이터 간 협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구사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지금 별로 없거든요. 엑셀러레이터끼리 어떤 협업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좀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엑셀러레이터끼리 그다음에 VC와 엑셀러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지금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틀 안에 담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반기나 분기 한 번 정도는 공동 IR 한번 해본다든지 또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론 이게 뭐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건 협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항상 저희가 지역을 다니고 이제 엑셀러레이터 간담회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서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고 이제 동지로서 같이 이제 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야기 드리는 것과 현실 상황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많이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투자 연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맨파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의 연계라든가 기업의 개별적인 성장 지원의 이런 이 노력들, 노고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다 한 번에 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는 배치라는 걸 운영하게끔 그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게끔 또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후속 투자에 어떻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물론 기업에게는 성장에 도움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후속으로 이끌어내는데 우리 배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줄 수 있으실지요? 네, 신진원 대표님. 네, 그 와이어나처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와이어나처는 2015년 말에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까지
그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50%가 후속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는 좀 의미 있게 후속 투자뿐만 아니라 엑싯도 몇 개 이루어졌는데 그 엑싯이 사실 저는 벤처 캐피탈에 한 1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의 시각에서 볼 때 초창기에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은 엑싯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습니다. 엑싯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회사들은 엑싯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었는데 저희의 전략은 초창기에 세웠던 전략은 투자를 하고 IPO까지 보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 너무 텀이 기니까. 뭐 M&A가 되면 정말 운이 좋은 건데 M&A도 어려울 거고 시리즈 A 정도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시리즈 B 정도의 단계에 가야 회수가 어느 정도 뭐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리즈 B 회수를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이제 회수했던 기업 2개가 다 시리즈 A 단계에서 회수가 됐습니다. 네. 뭐 아까 킹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수 한 10배 정도로 회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지분을 사간 이제 투자자들이 시리즈 A 투자자들이에요. 시리즈 A 투자자들이 또 기존에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했던 구주 인수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이 많고 저희가 뭐 마케팅을 했다기보다는 와서 빨리 팔아라 라고 강요를 해서 저희가 팔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이기도 한데 그 투자자들이 다 저희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모셔서 심사도 하고 뭐 그 1대1 멘토링도 해주고 이러한 벤처 캐피탈 심사역들이 좋게 보고 그 기업을 일단 만나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배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많은 VC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러다 보면 후속 투자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의 엑싯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초창기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그러니까 Y 컴비네이터의 모델들은 결국 배치를 통해서 투자를 발굴하고 투자를 이어가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었고 저희도 아마 그런 지향점으로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조금 고유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걸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투자와 투자 회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배치가 상당히 비용 소모적 프로그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재 대표님 그 MP팀도 꽤 배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그 인원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총 구성원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저희 MPP팀과 MPP팀 파트너스를 이끌고 있는 저희도 한 15, 16, 17년도까지는 저희 자체 배치도 하고 또 저희 B2B 파트너랑 함께 운영하는 배치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1년 올해 또 저희가 자체 배치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배치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후속 투자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저희 NPP팀도 투자 유치를 최근에 2번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11월에 한 번, 총 한 70억 정도 저희가 따로 이제 미디어에 알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NPP팀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투자 유치를 했고 저희 NPP팀 파트너스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서 좀 연관성은 없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투자 유치를 시도해 본 적도 있고요. 또 투자를 직접 진행한 그 양 사이드의 경험에 비추어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기업이 그 투자를 잘 유치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력이 뭐 당연히 좋은 기술, 좋은 인재가 이 팀에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이 나의 투자 없이도 또는 나의 투자의 여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과정에서 이 팀이 얼마만큼 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저희는 그걸 이제 좀 가장 큰 KPI를 매출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체 배치할 때 마일스톤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마일스톤 엑셀러레이팅이라는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약 뭐 저희가 이제 팁스 운영사다 보니까 1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팁스를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두 번 쪼개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임라인별 마일스톤별로 KPI를 지정하고 그 KPI의 주요 키 포인트를 이제 매출로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달성했을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 팁스까지 연계하는 그런 과정을 나름 올 한 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배치 안에서 그렇게 굳이 금액을 쪼개서 스타트업들의 이게 KPI를 지정하면서 그 바쁜 스타트업들을 괴롭혀 왔냐면 이 기간 내에서도 작은 성공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힘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저희 배치 이후에도 스스로 더 큰 또 다른 작은 성공들이 쌓이게 될 거고 그러한 성공들이 쌓이면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를 다른 VC 기관들한테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사실 저희가 그 KPI를 제시했을 때도 단순히 그냥 알아서 벌어오세요, 알아서 매출 만들어 오세요가 아니라 저희도 이미 이 사업을 7년차 해오면서 꽤 많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네트워크를 저희가 투자한 그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해서 최대한 B2B든 B2C든 어떠한 형태로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고 그런 자생하는 힘이 좀 더 긍정적인 그 테이블 협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후속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게 저희 MPP팀 파트너스의 현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의 전략은 좋긴 한데 배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그게 되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소모적 프로그램이고 인력도 네네. 꽤 많이 들어갈 텐데. 네, 비용 소모적이죠. 근데 작년과 올해는 그래도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소모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바빴죠.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보통은 그런 배치를 하루에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배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제 대면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연출들이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팀들에게 최대한 좋은 퍼포먼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또 엑셀러레이터가 얻어갈 수 있는 일부 재무적인 이슈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진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력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배치를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공동으로 데모데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그런 멘토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쉐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로우 파트너스 제가 대표님께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제 수도권 이남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수도권 이남 스타트업이나 기관에서 바라보는 엑셀러레이터의 시점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관을 대상으로 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그들에게 어떤 전제로 비춰지고 있는지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역은 기관 중심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위치에서 그분들과 신뢰를 쌓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로우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전략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시선은 어떻다든지 이런 의견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 기반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과 공고하게 가는 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도 대전 1호긴 해도 사실 규모가 좀 워낙 작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제가 봐도 지역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좋은 레퍼런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지역 유관 기관들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발굴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굴하는 저는 저희 직업이 그냥 광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가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사람에 대한 광산에서 일하는 이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꼭 지역이 한정이 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 의사창업연구회라고 발족을 지난주에 해서 갔다 왔는데 크게 도와드리는 건 없어요. 교육 좀 하면서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저녁에 늦은 시간에 6시가 다 됐는데도 경희대 의대 교수님이 20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경희대도 메이저 대학인데도 학교의 체계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구나. 네,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력으로 다 팁스하고 했지. 학교가 뭐 지분 5% 가져간 거 말고는 도와준 게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성토를 하시는 걸 보고 한편에는 이제 성토의 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건 기회다.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걸 느껴서 사실 그런 영역에서 보자면 지역 기반으로 하되 타 지역하고도 연결해서 협력하고 이런 거는 해보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6개월, 1년, 길게 2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운영할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있는 또 잘하시는 엑셀러레이터랑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공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다니면서 엑셀러레이터들 많이 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엑셀러레이터의 지형 자체가 347개 되긴 하지만 거의 280여 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VC들이야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여의도든 뭐 실리콘 저 테헤란이든 거기에 있는 건 당연하다 보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생태계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좀 진출하셔야 된다. 지역과 많이 협업하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연대 관계, 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긴 합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이제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질문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많이 하셔서 좀 이제 진실된 우리 서로의 이제 불만과 이슈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에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단하게 설명하셨던 이제 자본금 1억 조건도 있고 투자 의무 40% 조건도 있고 3년 미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좀 더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조건 중에 하나 정도 좀 이게 고쳤으면 혹은 뭐 좀 개선했으면 좋다 싶은 거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을 한번 요청드려 볼까요? 제가 먼저. 네, 먼저 해주십시오. 그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투자 기능과 보육 기능으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육 기능은 사실 엑셀러레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투자 기능은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즉 LP를 모으고, 그죠? 그 LP 모은 LP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회수하는 그 일련 활동은 또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LP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LP가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한 7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 엑셀러레이터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개인의 LP로 제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70명 정도 돼요. 한 3년 됐으니까. 저희들은 물론 이제 LP들의 저변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해나갈 건데 거꾸로 저도 LP로 다른 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P 입장에서 봤을 때를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LP 입장에서 엑셀러레이터가 만드는 조합에 들어갔을 때 과연 뭐를 기대할 거냐. 총론적인 거 말고요. 총론은 뭐 스타트업한테 미래가 촉망되는 이런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말고 실제 피부에 딱 와닿는 걸 보면은 내가 하이 리스크지만 좀 더 기다리면 높은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베리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턴 앤드 베리 롱 타임이니까 이 롱 타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두 가지가 필요한가 하면은 첫째는 이 롱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3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세해 주거든요. 요거를 풀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3년까지는 무조건 의무부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조합을 8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운영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산 안 해요.
왜냐하면 해산하면은 그 한 펀드당 수십 명 되는 LP들 소득공제 받은 걸 다 거꾸로 리버스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GP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무조건 3년 의무부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LP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3년을 묶이는 거죠. 무조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투자자는 장삼이사 불특정 다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롱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그러면 3년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투자 환경으로 봤을 때 그 1년에 공제한도 3천만 원, 이거 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애뉴얼 인컴의 맥스 50%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이제 벤처하고 비교하면은 개인 투자업이 월등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될 만하고 회수 될 만하면 하지 말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베리 롱타임을 베리가 빠지고 롱타임 정도로만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증거를 법칙에 의해서 돈을 가진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했는데 뭐 10배로 했었다, 20배로 했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플러스 전체 기간을 좀 줄이는 노력을 제도적으로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그 어쨌든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나 혹은 투자의 수익을 바라는 여러 이제 뭐 블랙 엔젤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뭐 이렇게 세제를 돌려먹는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척하다 수익이 났을 때 바로 지분을 빼서 스타트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대안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거는 많이 논란이 있어왔던 이슈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너무 겁을 내다 보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를 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그 스타트업 투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세계에서 막 공제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인 어떤 LP들한테 약간의 이 룸을 더 열어주는 거는 충분히 우리나라 수준의 메이크 센스 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여기서 뭐 입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 우리 의견을 좀 모아서 계속 전달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제가 과장님 제안을 어떻게 드려봅니다. 보세요? 이게 뭐 메이크센스한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뭐 세제 관련한 거는 저희도 건의를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했는데 기재부가 맹렬히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맹렬히 반대를 했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입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게 기관 투자자로서만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인 투자 조합 다조합 운영하는 220개 조합을 검사를 했는데요. 적발 건수가 160건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개투 자체가 여태까지 약간 관리가 안 되던 체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3년 보유도 사실 그 일반 개인 개투들에서 되게 좀 안 좋게 운영하던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특법상에서 이제 투자 세액공제가 원래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는데 투자했다가 세액공제 받고 다음에 바로 빼거나 그 심지어 모집하는 경우에 조합 보유기간, 조합 유지기간이 법으로 최소 5년인데 LP 전환동에 있으면 3년인 걸 악용해가지고 3년 동안 소득공제 채권을 발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작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사모펀드잖아요. 인내자본이고 모험자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LP들도 이거를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 더 이익을 많이 환원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기간을 기다려주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신진호 부회장님. 지금 뭐 전세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 조합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뭐 상당수가 뭐 어떤 많이 기다려서 스타트업에 뭐 이런 스타트업을 투자해서 많이 기다려서 회수를 하는 분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를 좀 악용한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인 투자 조합에 개인이 LP로 참여를 할 때 그 엑싯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엑싯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VC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좀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LP 유동화 펀드가 VC 시장에서는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 조합도 LP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펀드 뭐 이런 제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는 어떤 시장에서 형성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할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한국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우리 관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서 그 개인 투자 조합의 LP도 이제 만기까지 안 가고 뭐 유동화 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보고 그 개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안인 거죠. 네, 이제 제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네. 그런 프로그램, 그런 펀드를 한번 구상해 볼 필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근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의 LP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거는 다른 LP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 30명이라면 30명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조합원 해야 총회에 되는 거죠. 네.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 결국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죠. 3분의 2. 그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P 간 거래도 지금 어렵게 돼 있거든요. LP 간 거래도 하물며 외부 유동은 뭐 나중 치더라도 LP가 5명이 있는데 그중 이 사람 지분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것도 또 다 승인 받아야 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떤가요? 이게 가이드라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가 근데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법이나 다른 법에 합자조합 규정을 준용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걸뜩해도 보면은 여태까지의 관행화된 규칙인 거잖아요. 권리 관계이고 그러니까 GP가 귀찮다고 해서 LP들이 돈 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서 네, 힘들긴 해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비 이제 조합원 출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지금 사직구인도 적으니까 늘려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다치 순환 반복으로 그런 100명까지 채워주면 100명 동의 다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가운데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귀찮고 힘든 거는 아는데 저희 창업기획자는 지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금융업이 아니지만 창조사는 금융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그 정도는 조금 금융업의 성격으로 남의 돈을 운용하는 조합장으로서의 그 감수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태영 대표님 혹시 저희 엑셀러레이터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제안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그쪽으로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냥 저희도 뭐 모태 작지만 2개 선정돼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모태랑 흥양금융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계속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는 게 엑셀러레이터 재원으로 맞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일하면서 계속 느끼는 저의 고민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게 발굴해서 창업시켜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남의 돈 넣기가 좀 아까운 거죠. 가능하면 내 돈만 다 넣고 싶죠. 이게 수익이 된다면.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좀 고민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조합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본계정 중심이 좀 맞지 않냐. 제도권 금융까지 굳이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거기에 좀 체력을 쌓을 때까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색다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태의 엑셀러레이터 계정, 그러니까 창업기획자의 펀드 계정을 확대해야 된다가 아무래도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엑셀러레이터의 기초를 다지는 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뭐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발굴을 하는 입장 그리고 보육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네. 혹시 허재 대표님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찝어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선 제 생각을 공유드리기 전에 저도 황태영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좀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투입 공수가 이제 상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투자 결과를 맞이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 뭐 저는 이제 모태펀드에 좀 더 공격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용 수수료를 더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태펀드의 그런 엑셀러레이터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도 또 하나의 그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이제 완료하셨다 보니까 이제 좀 아마 좀 그 잊으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주변에는 그래도 이제 그 상장사 대표님들부터 시작해서 엑셀러레이터 설립을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꼭 상장사가 아닌 개인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들도 이제 모이셔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후배 창업가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등록 과정에서 이제 이 보육 기업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선택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좀 허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를 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육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서 저희랑 맞대고 일을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준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뭐 필수가 아닌 선택 정도로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다른 또 협력할 수 있는 또 선배님들의 그런 다른 또 그런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김선주 박사님 말씀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는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원래는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임대 공간도 허용을 해주는 형태로 완화가 되고 있고 솔직히 이제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에도 보육 공간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창조사가 자본금 20억이고 전문 인력 2명이고 물론 여건은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걸로 창업계획자 같은 경우가 자본금 1억에다가 전문 인력 2명에다가 보육 공간 이렇게 등록 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의무사항하고 등록 요건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측면에서 특히 낮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육 공간도 지금 형태에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창조사하고의 차이점이 벤투잡도 이제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고민은 할 건데요. 보육 공간이 필수가 아닌 건 알고 있거든요. 행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고 두 사이의 경계가 지금 사실 창조사랑 창업계획자가 어떤 차이예요 하면은 보육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업을 시작할 때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대, 우리가 어떤 위치의 생태계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기대로 처음 출발할 텐데 분명한 건 벤처 투자 주체들하고 엑셀러레이터하고는 분명 무언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걸 항상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투자를 한다, 투자 재원이 많다. 이거는 결국 여러 투자 주체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일 거고 프로그램 혹은 보육 공간 이런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하나씩은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혹은 진입 장벽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사실 벤처 투자 촉진법 이후에 엑셀러레이터의 기준, 그러니까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많은 분들이 엑셀러레이터 업계로 진출하는 거에 되게 환영이긴 한데 내심 조금 더
조금 더 강한 조건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관점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업계로 유입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조금 그 불편을 삼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태펀드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모태펀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전체 운영 규모에 비해서 창업자 내지는 이 엑셀러레이터에 할애되는 공간이 너무 적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 100억 하는 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모태펀드 예산 중에서 초기 창업자 내지는 엑셀러레이터 또는 창업자를 위한 펀드의 포션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면 전체 숫자는 아마 단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 이것도 사실은 모태펀드도 부익부 빈익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상당 부분에 받는 반면에 엑셀러레이터가 근접할 수 있는 모태펀드 수준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전체 파이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3년 이하 투자에 한계가 있는 거에 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1년 차 사실 뭐 잘 모르고 1년 차에 과감하게 모태펀드 도전해 봤었고요. 작년이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고 작년에 또 도전했는데 작년에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경기 창조 센터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때 상당히 한 50억 정도로 들어갔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킹고 플러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이 손잡고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가 하면은 떨어졌다는 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를 봤더니 실적이래요, 실적.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는 사람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덩치될 때까지는 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초기 창업자인데 진짜 괜찮은 토양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태펀드도 약간의 리스크 성향을 좀 높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VC한테 소부장 펀드로 200억, 300억 몰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창업자를 위한 뭐 하다못해 한 50억 정도만 엑셀러레이터 펀드를 만들어줘도 굉장히 훌륭한 재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LP들을 사실 LP들이 한 60%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10억을 모집한다 그러면 어차피 뭐 6억 정도는 LP 모아놓고 뭐 4억 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매칭 비율이나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모태펀드가 좀 더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좀 더 지는 게 크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정 과장님께서 입장 답변하실 상은 아닐 수는 있는데 모태펀드가 좀 더 창업자 쪽으로 좀 파이프를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거시적인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떤 평가를 할 때 너무 실적 위주로 하면 사실은 4년, 5년 지나 물론 YN한테처럼 좀 시간 길면 괜찮은데 초기 엑셀러레이터는 아예 근접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좀 판단의 잣대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초기 창업 기업으로 돈이 가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출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플레이어가 VC여서 다르긴 할 거고요. 말씀하신 200억 부분은 창업 기획자 한정으로 따로 공고가 나간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VC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루키리그라고 해서 실적이 없는 VC들이 따로 참여할 수 있는 포션을 열어주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한 200억 가량은 창업 기획자만 경쟁할 수 있는 포션으로 만들어서 열고 있거든요. 뭐 금액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조금 고민인 게 개인 투자 조합이 원래는 프로젝트 펀드 성격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블라인드 펀드가 돼버리면서 조금 운용이 원래의 성격과는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액을 늘리자고 하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지금 만약에 물론 자펀드 같은 경우는 출자해도 스탁 받아주긴 하는데 뭐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은행에서 이제 스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엔젤 시장이나 초기 단계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뭐 엔젤 매칭 펀드를 이제 거의 종료를 시키고 있거든요. 10년간 운영됐던 것들을.
그게 이제 KB가 직접 어쨌든 매칭에 투자했다 들어갔던 부분들을 민간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끔 그 회수된 자원들을 다시 쓰려고 해서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재원이 많이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방법론적으로는 뭐 아까 LP 유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엑셀러레이터 2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제안했을 때 좀 더 확률을 붙여주는 걸로 한번 네,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분들 의견 더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없으면 제가 청중들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 오늘 모셨는데 혹시 질문, 네, 김민아 대표님, 네. 네, 페이스메이커스의 김경락 대표입니다. 저희도 이제 3년차 접어들면서 올해 많은 투자 자원을 마련하고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벤처 투자 조합까지 만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수탁사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해체하고 다시 또 20억 언더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으로 변경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범위를 좀 높여가지고 운영성을 좀 성과를 높이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기관에 다 문의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물론 내년에 어느 정도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벤투 스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법조문 보셨습니까?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상향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데요. 벤투조합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전혀 없이 의무 스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벤투조합에 대해서 스탁을 면제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저희가 3월에 강훈식 의원 통해가지고 입법 발의한 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제도 개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그 제도 자체는 소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인터넷 은행이나 그 법상의 신탁업자가 아닌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지방은행이라던가 기존에 스탁 업무를 안 했는데 자격이 있는 쪽을 좀 발굴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은행이나 증권사까지 다 만나봤는데 그들도 지금 금융위 쪽에서 스탁 업무 강화하는 부분 플러스 올해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미 기존 이 스탁고 이상의 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스탁 업무 자체가 되게 인건비나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년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농협이 지금 개투를 수탁을 다 받아주고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수탁 수수료도 제일 저렴했던 쪽인데요. 지금 이제 벤처넷 관련해서 연동하면서 ERP 전체를 바꾸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인원도 확충해서 좀 더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스템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 쪽에서 그 작업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풀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직접 관련된 게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좀 농협 말고 다른 이제 수탁할 수 있는 다른 기관 혹은 다른 방안 이런 것들도 계속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도 만나보고 아까 말씀드린 SK증권이나 몇 군데 알아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증권사는 이제 수탁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가급적 은행 쪽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했고, 기존에 이제 모태 자펀드를 받아주는 데가 농협하고 산업은행하고 하나은행 세 군데는 그래도 모태 자펀드만 받아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이게 계약이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는 여력이 굉장히 찬 게 맞고요. 왜냐하면 펀드 운영 기간은 최소 5년에서 7년 이렇게 가는데 신규 펀드를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솔직히 물리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면담을 해서 고의가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스탁이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에서 굉장히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 전체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이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일이 많아서 연금 말고 나머지를 없애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스탁이 은행 수익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신한은 제가 예전에 개투 때문에 은행권 이제 은행장들 모인 데서 그 협조 받아가지고 좀 요청을 드렸더니 약간 ESG 차원에서 여러 개 될 때는 조금씩 열어서 뭐 개인 투자조합이나 이런 쪽을 스탁을 받아주겠다 해서 아마 여력 될 때 받아줬다가 또 안 될 때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 방법을 찾고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개별 은행에 좀 더 협조를 구해서 간헐적으로 열 수 있는 방법밖에는 당분간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좀 더 개선된 제도, 그러니까 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그런 조건들을 기대하려면 시간 좀 꽤 걸리긴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오신 분 중에 꼭 저희 중기부 말고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거나 혹은 의견을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뭐 좀 엉뚱한 제안이긴 한데 꼭 조합을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투자 조합으로만 운영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 원래 취지 자체가 개인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투자 조합인데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기에 약간 성격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 같고, 벤처 투자 조합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VC 펀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좀 무거운 것 같고, 엑셀러레이터가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조합을 하나 새롭게 디자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엑셀러레이터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성을 좀 더 부과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소위 그 운영 수수료라고 하죠. 지금 현재 모태에서 제한하고 있는 운영 수수료율도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할 경우 여러 보육 활동이나 혹은 여러 이제 서비스 지원 활동들이 포함된 수수료로 책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좀 엑셀러레이터 조합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냥 상상처럼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그냥 저 혼자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있는 게 저희가 토론을 해봤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 플레이어와 그 조합 측을 얘기하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창업기자 때문에 다 꼬인다. 생태계 파괴자다. 우리 원래 그 논리와 안 맞는 성격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기존에 새로운 걸 만드는 순간 저희에게는 기재부가 세제에 전혀 반영을 안 해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태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있는 틀은 가지고 가서 이번에 뭐 저희 아직 발의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창업계획자가 많은 벤처 투자조합의 최대 이제 최소 한도를 10억으로 낮추거나 막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새로운 걸 트는 순간 이제 기존에 누리고 있던 혜택이 다시 누리기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서 저희도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긴 시간 포럼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제일 앞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필서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저희 협회장님 혹시 한 말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하듯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토론의 총평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은 토론일 뿐이고, 이 토론 중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여지면 그 의견이 또 정책에 반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세희 과장님께 좀 아까 말씀 중에 개인 투자조합이 220개 정도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105, 60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개투조합이 A씨가 집행인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다조합을 결성하는 개인들 위주로 갔는데 그 중에 창업계획자가 2개는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이제 여쭤본 것도 이제 아마 A씨의 업을 걸고 개투조합을 운영하는 지피로서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일 거고요. 아마 어긋나지 않게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엑셀러레이터 이제 한 11년 동안 그 개발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다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대한 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업이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자신에게는 상당히 가혹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또 관대해야 되는 게 엑셀러레이터인데 쭉 우리 패널 분들 말씀 뭐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좀 자기만의 원칙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한 번은 내 앞에 기회가 오지 않냐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이다 보니까 정책 당국도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자본시장 내에서 그 금융시장과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어서 우리 전세희 과장님이나 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께 엑셀러레이터 입장만 얘기하다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부터는 거의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입을 닫았냐? 이거는 내 입이 아니라 우리 플레이어들의 입에서 아마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따지기에는 사실 쉽지 않구나 서로가 이런 이제 결론을 좀 얻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VC에게 초기 창업 투자에 대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것도 조금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 놨고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인위적인 투자와 인위적인 보육을 통해서 VC가 투자할 만한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고 그 일에 VC가 또 그걸 운영하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해 볼 내용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일시에 뭘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아마 관심 있게 좀 정책 당국에서 보시면서 엑셀러레이터가 가는 길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협회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가듯이 협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탁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이슈가 있고요. 끊임없는 이슈 중에 수없이 많은 펀드를 만들고 그 시장에 다양한 펀드들이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수탁이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별도로 독립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수탁은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국책은행이라고 한 산업은행이나 다양한 정부하고 같이 상당히 정부의 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좀 더 강제성을 갖고 해야 될 일이지 뭐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무튼 거의 2시간 가까이 토론의 진지함을 가지고 생태계 내에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성심껏 또 이렇게 우리 전세희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1차 토론이 그랬듯이 2차 토론이 그보단 낫다.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토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요. 또 긴 시간 패널로서 쭉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플로우에서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동료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평이 아니라 감사함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